지금 바뀌어진 이민 정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그 2020년도에 제4대 이민 정책 연구위원장을 역임하셨어요. 지금 이제 올해 초에 바뀌신 건가요? 올해 작년 말에? 그러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분이시고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만한 것들을 많이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강의 짧게 하고 질의응답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한번 1시간이라서 빠듯합니다. 자, 그럼 소개하겠습니다. 강동관 전 이민정책위원 연구원장 원장님이신 강동관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얘기 잘 들리나요? 네. 지금 저 마이크가 있어서 좀 실력으로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전 이민정책위원장 강동관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준비를 하면서 과연 어떤 강의를 해야 될까라는 데 굉장히 좀 힘이 들었었어요. 대상자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가 혹시 가볍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볼 강의는 제가 원래 전공이 경제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과 경제 분야를 갖다주로 강의를 하러 많이 다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보고자 하는 거는 안 걸려요? 네. 잠깐만. 전문가의 빅트라. 그랬을까요? 마이크 써. 시간이 아까 올라가서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4차 외국정책 기본계획이 2009년 시행됐는데 실질적으로 발표된 것은 작년 12월 2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요하게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제4차 외국정책 기본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붙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실 제가 이민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두 버팀목이 하나는 이민정책이고요. 외민정책 기본계획이고 이건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거 아시다시피 하나는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입니다. 그 두 개를 다 다룰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 다루기는 힘이 들 것 같고요. 이것 좀 외국정책 기본계획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도중에 어떤 질문이라도 있으시면은 손 들고 질문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민 이주에 대한 정의야 간단하게 하고 결정 요인과 그다음에 뭘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민 정책에 대한 정의도 좀 보고요. 그리고 사장인 외국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라는 자체를 보면은 국제기구에서는 국경을 넘거나 국가 내 개인 또는 집단의 이동을 체류 기간, 구성, 원인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동을 포함하는 인구 이동이라고 그랬어.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게 국경이에요. 이게 보면은 벨기에와 네덜란드 사이의 국경입니다. 식당 안에 국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건물이죠. 건물 색깔이 다르죠. 하나는 그렇죠. 하나는 그렇습니다. 이건 스페인에서 포르투갈 가는데 로프 타고 여기는 강을 두고 있어요. 이거는 어딜까요? 여기는 지금 보면은 논바스 가로질러서 폴란드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 한국. 우리나라죠. 그래서 어쨌든 이 국경을 넘나드는 모든 것에 대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잠깐만요. 이주의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곧 이주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요새 이제 생활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 비용을 찾아서 보니까 이동한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 이주와 요인이 있는데 제일 성충국 하나를 보시면 아마 얘기가 다 될 겁니다. 푸시 팩터가 있고 그 다음에 풀 팩터도 있는데 여기 보면 밀어내는 요인이라고 해놨습니다. 기근, 빈곤, 저임금, 실업, 인구과밀, 높은 세금, 차별, 종교적 박해, 시민 전쟁, 폭력과 범죄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밀어내는 요인이 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보장된다면 어때요? 끌어당기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주의 결정 요인은 하나는 파지티브하다면 하나는 네거티브한 형태로 주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카페가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나중에 예, 필요한 사람들 전달해 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좀 약간 건너뛰기 위해서 나중에 여러분 보시라고 이렇게 줄줄이 설명을 해놨고 이 앞부분은 어쨌든 간에 좀 약간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내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이민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뭘까?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노동수급의 구조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 향상과 그 다음에 학력 향상을 해가지고 노동시장에서 화이트 칼라는 많은데 블루 칼라는 적은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 구조의 저출산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심각하죠. 보통 보면 출생의 인구 구조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출생, 사망, 그리고 해외로 목표의 인구의 들어오고 나가는 것 이거거든요. 그런데 출생률은 계속 낮아지고 죽으라는데 안 죽어. 좀 죄송한 얘기지만 계속 올라가요. 우리나라 지금 기대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120살? 장인 통계에 85세입니다. 남자가 82세 되고요. 여자가 87세 돼요. 그렇게 오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출산은 적어지고 위로 올라가는 나이는 많을 것 같아요. 가분 쉼터를 만들어갑니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 출생, 인구 구조의 코어트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출생이고 사망인데 사망은 자꾸 의료의 개발이나 진보에 의해서 자꾸 이제 오히려 늙어 죽는 사람들은 이제 점점점 더 오래 살고 많아지는 형태가 되죠. 결국은 만약 출생률이 떨어지고 이렇다면 하나의 방법은 뭘까? 이민을 통해서 외국인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이 도입하자고 얘기할 때 이제 하나의 오해 중에 하나가 적극적인 이민 정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극적이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이민자를 다 받아들이자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적극적이라는 말을 갖다 사전에 찾아보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받아들이자는 얘기예요. 저는 역시 나가서 이민청 수립하고 이민자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잘못 들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 시대에 맞게 잘 생각해서 받아들이자는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자, 이민 정책이라는 걸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사실은 보통 우리나라가 부처가 보면은 통상자원부, 모금부, 행안부 이렇게 나눠져요. 그렇게 왜 나눠질까요? 그런데 이민 정책의 하나의 부서로 가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하나의 대상 자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건강 문제, 사업 문제, 투자 문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민 정책 자체는 모든 부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교육부하고는 유학생들, 행안부하고는 지금 여기에 다시 한번 내려가 보면은 여러분 글자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민자 정착 지원은 행안부 지자체, 그리고 우수인재 지원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그 다음에 이민자의 2세 복지에 대해서는 복지부, 다만 가정 지원에서는 여가부, 고용화재와 취업 지원에서는 고용, 범죄적 방위에 방지에서는 경찰청, 해경청, 재해동포지원은 요사에서 외교부, 재해동포청이 설립됐으니까 재해동포청, 문화다양성 지역은 문화. 이런 형태로 이 이민에 관한 정책 자체가 하나의 대상, 보건이면 보건, 또 범죄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 자체가 사람이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아주 다양한 부처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경을 넘나들고
하는 이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민정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는 유입정책입니다. 누구를 얼마만큼 왜 데리고 와야 될까? 누구를 얼마만큼 언제 어디로 어떻게 데려올 것인가? 이게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들과 어떻게 같이 살 것인가? 어울려 살 것인가? 사회통합의 문제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둘을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거버넌스, 이것이 삼일치가 되어야만이 이민정책이 제대로 설립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민정책 관련 문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또 이민정책 관련해서 위원회도 이렇게 많습니다.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적 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제도정책위원회. 각각의 부서가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위원회를 하나로 합치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기조를 갖다 잠시 한번 살펴보면은 크게는 재외통과실 설치입니다. 이건 설치가 됐죠 이미. 이게 2023년 6월부터 지금 출범을 해서 재외동부 전달이 재외동부 청원에서 이미 출범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의 폐지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지 모르겠죠. 이거 자체가 관련된 예산이 보면은 한 4천억 되는데 그 중에서 65개 과제가 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로 가면서 여가부 가진 다문화를 어떻게 누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많죠.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건너뛰겠습니다. 이제 외국인 정책 본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류 외국인 현황이 제가 오면서 찾아보니까 2013년, 23년도에 251만 명, 그리고 1월 달에 245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체류 외국인이 쭉 올라가다가 쭉 내려왔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코로나 때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보면은 국적별로는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94만 2천 명이고요. 지금 요새 이 베트남 출신자들이 많아졌습니다. 27만 1,000명 수준이고요. 태국이 20만 명 수준입니다. 생각보다 미국 출신들도 꽤 많죠. 수도권의 전체의 56.3%인 75만 5천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배우자는 결혼 임자죠. 17만 4천 명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유학생은 22만 6천 명 정도입니다. 유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 국민 배우자가 17만밖에 안 될까? 기화자는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023년 12월 말 현재 외국 국적 동포가 85만 명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중국에서 건너온 동포가 제일 많죠. 65만 명, 한 77%가 됩니다. 미국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꽤 돼요. 우즈베키스탄은 누굴까요? 소위 말하는 고려인들입니다. 고려인들이 여기 와서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별로는 이제 재외동포가 F4를 가지는 분들이 53만 6천 명, 영주권 13만 명, 그 다음에 방문 취업자가 한 10만 명 되는데 방문 취업자는 계속 줄어들었었습니다. 본래 계획을 30.3만 명으로 정해놨는데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들어오면 다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말씀도 드리겠지만 재외동포하고 방문 취업자 이걸 어떻게 같이 합치자. 나눌 이유가 뭐가 있나? 이 얘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적 취업자는 한 14,000명이고 이탈되면 한 29,000명 정도 됩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난민이에요. 2023년 12월 말까지 난민 신청자는 10만 명 정도 되고요. 심사 완료자는 절반도 안 됩니다. 그 절반쯤 되죠. 5만 2천 명 정도 되고 이 중에 1,439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고 2,600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 인정률이 비율로 따지면 OECD 국가에서도 꼴찌로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판을 해요. 그런데 비판을 하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또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E9으로 들어오고 싶은 분이 거꾸로 돌아가기 싫으니까 그때부터 종교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난민 신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스테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난민들이
들어온다든가 난민 신청하기가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그다음 위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섬이에요.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신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주 예멘 난민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난민들이 많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난민을 표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고충도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외국인 정책 변화 법무부에서 만든 거죠. 이러 보면은 뭐 전통적인 통제 관리라고 하는데 저때 이제 출입국 관리법이 제정되고 그다음에 체육관리원이라 해서 1991년도에 산업위생제도가 실시됩니다. 이때 산업위생제도 때 문제가 많았죠. 결국 이제 고용허가제를 갖다가 2004년도에 고용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인권 고려 체육관리 시기 이렇게 해놨죠. 이런 표를 갖다가 대부분 참 잘 만들었어요. 공무원들이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해서 뭔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기본계획도 세우고요. 이런 상황이 이제 변화가 되어 왔었습니다.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변화입니다. 지금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왼쪽은 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이고요. 오른쪽은 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그리고 안의 내용은 어떻게 변해가 왔는가, 이거 비교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글자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모든 분들이 이 파일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했었는데 보면은 제일 위에 주목스럽고 생각된 게 보면은 적극적인 이민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인데 이 부분이 같은 제일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도 올라와 있고 여기도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여기도 경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놓은 것이 이제 사회통합 문제였습니다. 통합이라는 문제로 이제 2차 외국 정책의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도 두 번째, 그러다가 이번에는 세 번째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안전이라는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 안전이라는 문제가 네 번째로 왔다가 세 번째, 두 번째. 이번에 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서는 그 중요성이 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부터 협력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제협력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국제협력은 계속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각표 기억나시죠? 하나는 유인 문제입니다. 그죠? 하나는 누구를 얼마만큼 어느 산업에 어떻게 왜 데려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체력 관리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 사람들을 체력 관리를 통해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함께 살 것인가. 사회 통합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협력 부분이나 이 부분은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가버넌스의 문제죠. 그래서 이걸 좀 세분하게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2차, 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서 외국이라는 말이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2차 기본계획에 제가 합류하면서 왜 외국인을 쓰냐? 그래서 3차 외국인 정책을 만들면서 거기다 정의를 갖다가 또 붙였죠. 외국인이라는 말을 갖다 쓰는 것은 사실상 이민자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뭐를 하나를 갖다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썼어요. 그러다가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외국인 정책 갖다 이민 정책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본계획 책자에 보면은 이것이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입니다. 이게 작년 10월달 나오는데 아직도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이라는 말 대신에 이민이라는 말을 쓰겠다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천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민 정책이라는 말로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5개예요. 경제, 안전, 통합, 인권, 협력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해볼까 합니다. 경제 부분에는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지역발전 촉진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많은 학자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학자들이 지역도 이제 이민 정책에 들어와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가 사실 콧등을 흘렸어요. 우리가 이게 지방도 이민 정책에 참여해서
좀 이게 중앙정부에다 뭘 해달라고 얘기해라라고 했더니 뭐 우리 관심 없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게 소위 말하는 지역 소멸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역 소멸이라는 문제가 나타나니까 이거 뭐야? 노동력 부족해. 계절 따라서 노동자들도 부족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제가 지방에 도에 가서 강의를 하였더니 도지사님 저에게 물어요. 우리 도가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강원도에 좀 힘써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힘써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자 발급하고 난 뒤에 도지사님 그걸 갖다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가 비자를 갖다가 결국 도지사가 발급했지만 그 사람은 노동자는 발 달린 사람이에요. 노동력이 아니라 발 달린 사람이에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집에 붙어 있으라고요? 어떻게 붙어 있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할 능력만 되면은 저도 충분히 합니다. 그러니까 도지자체에서는 아직도 인자들을 관리할 능력도 없고 부스도 지금 아직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이 지금 인구 소멸과 더불어서 지역 발전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도와달라. 그리고 정부도 지원하겠다. 그리고 4차 기본계획이다. 이걸 다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 한 4-5개가 됐는데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 발전 촉진입니다. 여러분 이민자가 들어오면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아니라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분명히 이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비용도 치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편익이 있으면은 동전의 양과 같이 이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편익이 비용이 말로 그러는 거예요. 말로 비용보다는 크게 될 수 있도록 사람을 끌어오자. 그런데 그 끌어오는 숫자를 맞추기가 말로는 쉬운데 그게 현실적으로 계산해보면 쉽지가 않거든요. 참 어려운 문제죠. 말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25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일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1년에 소득이 2,500만 원씩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200만 곱하기 2,500만 원 돈이 얼마죠? 2 곱하기 하니까 50조입니다.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생산 50조를 갖다가 기여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경제학에서는 그 사람이 받은 임금은 그 사람이 일한 대가라 생산한 대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이 생산한 것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민자의 경제적 효과나 그 다음에 이런 계량적인 분석이나 적정한 이민자의 도입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연구하고 발표하고 했습니다만은 그걸 어떻게 일일이 그걸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만 명, 2,500만 원, 그럼 200만 원 곱하기 2,500만 원 하면 50조. 그렇죠? 2천만 원 받으면 40조. 이 사람이 1년에 3천만 원 받으면 60조.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분들이 입도했는데 세금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4차 위문 정책 계획에서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부터 좀 보도록 하죠. 고기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를 갖다가 위해서 취업비자 총량 사진 공포제를 갖다가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부분으로 어떻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적정하다는 것은 참 좋은 말이죠.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적정하다, 적정인구, 적정 외국인. 그런데 그 말에 유해지하지 않습니다. 그 적정이라는 걸 갖다가 계산했고 그 점 얘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말로는 적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적정에 대한 사람들마다의 개념이 틀리고 정의도 틀려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갖다가 사실은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취업비자를 갖다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비례해서 총량들을 갖다가 공부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행정정보를 갖다가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외국인 행정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정부 부처 간 송수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처 간에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이민 정책에 대해서 모든 국제와 관련하고 있지만 사실은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칸막이가 돼서 소통이 안 돼요. 이 소통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기본적 정보를 갖다 표준화할 수 있는 이 얘기는 저 같은 학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에 대해서 모든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를 갖다가 밝힐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코딩화시켜서 이걸 준다면 외국인 노동자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 사람이 어떻게 옮겨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걸 밝힐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다 단편적인 데이터. 이걸 종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나봤던 이민정책연구원에 지금 통계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학인들을 갖다 비자 연계 체력을 만들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지역 발전하고 관련된 겁니다. 유학, 구직, 취업, 정주를 갖다가 연계시키는데 이분들이 여기 와서 대학을 다니고 뭘 다니고 하면은 지역에 있는 지역 관련 산업에다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그 비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비자를 당신들이 여기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하고 나면 거주 비자 주고 영주 비자 주고 뭐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사실 이것도 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거기에 전주를 하면 되는데 제가 받은 경험상은 그 지역에 전주 안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지금은 아니지만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나는 제주도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분들도 애들이 크고 하면 어디로? 대도시로 몰리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호주 시드니 가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보면은 거기 와서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이 어디냐? 지역에서 일을 종사하게 되면은 거주권을 구입권을 얻어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대로 도시로 몰립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마음속에 둬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지역은 선을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인재 유치와 육성을 위해서 이거 뭐 계속 해왔던 겁니다. 해외 연구자들 일단 100을 갖다 할 수 있는 이 우수인을 갖다 받아들이자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좀 주목해 볼 요구입니다. 청년인을 갖다 혁신적으로서 원래 3,500만 원을 갖다가 35,000원을 드리겠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세부 계획이 없어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 요구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사열 돌봄 분야 외국 인력 출입을 합니다. 서울시가 지금 100명을 갖다가 출입하려고 하는데 필리핀 정부가 약간 난색을 피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겨우 마무리돼서 하는데 아직 들어올지 말지 이게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순 농업 분야도 음식점, 그 다음에 임업방업 쪽으로 좀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뭐 해봤던 부분입니다. 해외 스타트업 개발이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특화비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걸 갖다 좀 하겠다는 것이 또 4차 경로 정책에 있어서 좀 특이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형 계절 근로자도 확대하겠다. 지금 이제 농촌에서 1년 가운데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걸 갖다가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가 분명 외국인 행정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겠다. 이것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데이터가 단편적이라고 얘기했었죠. 각 지역에 있는 외국인 관련 노동시장 관련 이 데이터를 통합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급을 갖다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전자유행 허가제라든가 단체 전자기를 일반 방향에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이유는 있죠. 그런데 어쨌든 특별한 게 아니고 이번에 이제 순수한 게 월 케이스입니다. 일과 휴가의 합성으로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일하는 이 비자를 하겠다라는 것이 4차 기본계획에서 또 새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민사회를 구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민 질서를 위한 대응체제 확립, 여기 보면 불법체류자 아마 불법체류하면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용어가 불법체류 외국인이에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미등록 외국이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국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공식적인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불체자 그렇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4단계 불법 체류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제가 이 4단계 구축 체류를 갖다가 아직도 완성되지는 않은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 찾아봤는데 이건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 42만 명이에요. 이 42만 252만 명 중에서 42만 명이 불체자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가 좀 놓은 거죠, 사실. 그래서 외국 노동자 사이에서는 한국이 불법 체류를 하는 데 있어서 천국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안 합니다. 단속할 지금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인력이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4단계별로 불법 체류를 갖다 대응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외국 고용사업재단 출입조사에 관한 법을 마련하겠다라는 거예요. 실태 조사로 여기 들어가면은 뭐 극단적인 경우겠지만 거기 불법 체류한 외국인이 있으면은 정말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조사에 응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자들 입장에서 이런 거죠. 야, 당신네들이 외국인을 갖다 고용 안 해줬는데 그 대신에 하나로 그 대신에 우리가 그걸 조사를 하면 조사는 당연히 받아들여라는 거죠. 그게 대만이 먼저 시행했던 제도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4차 정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외국 세납 체납 방지 시스템입니다. 근데 등록이 되고 거기서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가 당연히 소득세를 냅니다. 불법 체류 환자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죠.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외국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는 국민건강보험은 자신이 타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왜 이 말이 나왔냐? 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이라고 얘기했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는 동포들 국적을 갖다가 어느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외국인이에요. 그분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형제권을 사용해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외국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에서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바로 우리나라 이후 큰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이걸 갖다가 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많은 사람들 입장에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오히려 내는 비용, 내는 돈이 많아서 이익이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비율도 조사하겠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한 국경 관리를 위해서는 전자 신고서도 도입하고 규제도 강화하겠다. 마약 사범에 대해서 그리고 항만 관리를 선진하겠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세청 행안부 관세청 복지부로부터 세금 등 체납 정보를 받아 비자 연장 심사 시에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에 체납자의 비자 연장 제한을 하겠다. 사람의 체납 시는 단기간 6개월, 비자 연장을 허가하면서 납부를 유도하고 사회체는 미달할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 연장을 불허하겠다. 이것이 이제 세금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원래 했던 것 자체가 이민과 경제적 효과 이런 얘기였는데 제가 나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사회통합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두루 사람 같이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사회통합 지수를 작년에 만들었었어요. 만들어서 올해부터 각 지역의 사회통합 지수를 갖다 직접 측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1, 2, 3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네들 통합 지수가 이렇다. 그래서 개선하라는 의미에서 정책적으로 실천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갖다 유료화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적인 프로그램을 갖다가 계절 근로자하고 재정 처리는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 조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도 돈을 좀 투자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과 임원자의 상호 이해 소통 정진을 위해서 상호 문화 이해 교육을 강화하겠다. 뭐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의 이런 상호 문화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가야 되고 해야 되는 것다가 강의해야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많은 NGO, 지금 NGO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기독교나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일을 하고 있죠. 상당히 공부적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외국 근로자들이 좀 아픈 것을 갖다 많이 이렇게 보완해주고 끌어주고 그러죠. 물론 그런 걸 하다 보면 정부와 각을 세우고 합니다. 그죠? 정부와 각을 세우고 하죠.
그래서 상호문단을 갖다가 이해하는 이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를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이 이런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국민들이 상호문화가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외국인하고 같이 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을 쓰이는 1인자 연령 배양. 이거는 자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1인자들이 여기서 우리가 주변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밀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1인자의 직업 훈련도 해주고 정착 주기별로 맞춤으로 정책 지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외국 인력 상담센터를 통해서 상담 서비스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주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도 해주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밖에서 나와서 국민들의 반발도 꽤 큽니다. 왜 걔네들은 해주고 나는 안 해줘? 이런 거죠. 이게 형평성의 문제인데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이런 것 자체가 국민 정서를 갖다 거슬리면 별로 좋을 거 없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갖다 국민 정서를 거슬리지 않는 상황 내에서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면 국민들이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커져요. 스스로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갈등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 국민과 동포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을 하자. 특히 이제 동포 문제입니다. 동포의 체류 단계를 자격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자. 아까 말씀드렸던 F4가 E9을 다 주자. 이제 E9이 10만 명 수준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자.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도 적고 그런데 어쨌든 동포들을 받아들인 게 어떻게 됐냐. 특히나 중국 동포, 중국에 있는 체류자들, 중국 출신 체류자들 90만 명이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서 얘기하면 중국과 한국이 축구를 해요. 그렇다면 이분들 누구 편을 들까요? 중국 편을 듭니다.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 한세금 내려가면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컸고 그 과정을 갖다 겪었잖아요. 그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차이니즈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코리아로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정책, 특히 이민 정책이나 인구 정책은 단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긴 시간을 갖고 노력하면서 봐야 되는 것이지 오늘 당장 이렇게 바꾸라고 바꿔지나요? 여러분 마음 바꾸라고 한다고 당장 바꿔지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방문 취업자, 재외동포자들을 이제 취업을 갖다 좀 이렇게 마음대로 좀 할 수 있게 넓히자. 그 다음에 지원센터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4세대 동포들을 위한 한국 교육도 좀 하자. 이런 얘기고 이제 우리 얘기하자면 우리 동포들을 아니면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여서 가자는 얘기예요. 약간의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이건 다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 다 불이합니다 이거죠.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을 하자. 인권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여기 이제 있죠. 이민자 근로 조건을 갖다 증명하자. 사업장에 대해서 숙소, 최저임금 제대로 주고 있냐, 산업안전은 제대로 하고 있냐, 산업재해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고 있냐 이런 것들이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관리 중에 하나가 외국인 산업재해 관리입니다. 외국인 산업재해가 왜 한국인 산업재해보다 높으냐? 그냥 숫자를 구체적으로 갖다가 보여주는, 그냥 숫자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산업장에서 한국이랑 똑같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 재해, 외국인 재해 이걸 갖다 분명히 밝혀줘야 돼요. 그냥 숫자로 몇 퍼센트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 점검도 필요하고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공에 관련해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출국 밖에 출국돼 있어. 그 다음에 외국인 보호시설도 개설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령도 좀 준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인권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취약 1인자의 사회적 배제를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보편적 출생 등록제를 도입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약간 획기적이죠. 지금 여기 밑에다가 써뒀습니다만은 이게 보편적 출생 등록제라는 것이 있는 거죠. 아이가 태어날 순간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를 법적 존재로 등록시키겠다. 이거는 외국인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 7조 1항에 명시된
이걸 이번에 정부에서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불법 체육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보기를 만들어 놓거든요. 합법적으로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겠다는데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약간의 좀 시간이 필요하면서 불법 체육 외국도 마찬가지, 미등록자도 마찬가지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미국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이 애는 오케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여기 있어. 근데 당신은 여기에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으니까 가. 그러면은 방법 중에 하나가 보통 부모하고 애가 떨어질 수 없잖아요. 거기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야, 애는 놔두고 너를 가. 그럼 통상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애에 대해 떠납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방법도 사용하죠. 그 다음에 폭력 피해 유해성 보호 지원 이것도 있고요. 인신매매 식별지표를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식별지표를 개발해서 빨리 인신매매에 대한 피해나 이런 것들 식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 행위 수단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지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지표를 만들어 놓고 딱 얘기해보니까 이거 지표 안에 들어가네? 그러면 이 사람이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지표도 이번에 새로이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 이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의무를 하겠다. 난징 심사에 대해서 공정성과 정성을 강화하고요. 절차적 권리를 갖다가 보장 강화하겠다. 처우도 개선하고 보호 방식도 단련하겠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남의 인정이 낮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제협정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얘기를 하겠다.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력입니다. 글로벌 선대에 부합하는 이민 행정 기반을 구축하자. 국가 백년대계 수를 위해서 민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한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이민청 설립을 하겠다. 이민청 설립 얘기가 사실은 작년, 재작년 12월달 그전에 나와서 법무부에서 무슨 날을 꾸리고 작년 3월달에 이미 안을 갖다 만들고 발표한다 했는데 국민들의 수용성이 아직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발표를 미뤄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초에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계속 붙잡고 앉았다가 결국 연말에 할 수 없이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민청 설립 문제는 기본적으로 틀과 안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언제 이걸 뚜껑을 열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민과 관련된 여러 흩어져 있는 부분을 갖다 하나로 뭉치자. 이래서 이민정책 기본부터 만들자는 얘기는 나왔고 연구도 이미 시행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민 행정 전문성 및 연구 기반 확정을 위해서 사회통합 전문 인력과의 전문성을 갖다 강화하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역량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 전문 인력도 배양하자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업의 이민 정책에 참여를 갖다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갖다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했던 이 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민 정책 연구원 기능을 강화하겠다. 통계 데이터를 갖다 신선하는 걸 하면서 이걸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혁신에 기반한 이민 행정 고도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도 관심 없는 상황인데 온라인 아닌 것 같습니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갖다 구축하니까 일일이 가서 해야 되는 시간이나 이런 것 갖다 굉장히 줄이겠다는 거죠. 그럼 모바일 외국 인터넷도 발급해서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요. 이것 자체가 이제 이 외국인 등록 진위 확인 서비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서 외국인들이 좀 편안하게 우리 시스템 가ning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민원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가 공유하기 위해서는 GCM에 대한 어떤 자발적 이해, GCM이 글로벌 컴팩트 포 마이그레이션을 약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국가 이해 보고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가 시간성이 있으면 당락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시간이 지금 40분이에요.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 멈추고 여러분하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민에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지금 강의와 상관없습니다. 뭐든지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잠깐만. 그 전에 제가 선물을 드릴까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원장으로 있어서 대한민국 이민정책 프로파일 책 한 권과
한국어로 쓴 겁니까? 지금 책을 찾아보면 많지가 않아서 한 번밖에 못 가져왔어요. 영어로 쓴 것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생일이신 분. 오늘 생일이신 분. 요셉이나 네,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생일하고 같은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8월 9일. 우리 집사람 3월 1일. 우리 큰아이 10월 3일. 둘째 아이 1월 4일. 없습니까? 다 기억하지 마세요. 8월 9일하고 가장 가까운 날짜. 8월 8일. 8월 10일. 안 되겠습니다. 이거 가져갈 시간이 나가지고 나중에 이 영문생들은 두 분 주십시오. 추천해서 주십시오. 네, 질문 자신 있게 하세요. 아니요. 이거 질문자에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예. 질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인데 여기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연구한 어떤 자료들 일단 이 데이터 값들이 실제 이제 종합정보에서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아까 지금 4차 계획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통역 지원 서비스, 그게 노동시장에 좀 한정된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작년 9월에 중앙정부가 고용노동부를 통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런 어떤 민간기구들이나 어떤 그 통역 서비스 지원하는 걸 전체 예산을 상당 사업 폐지 명령을 내렸고 거기에 비추어 보면 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어떤 지금 만들어내는 자료와 중앙정부의 어떤 그 집행하는 모습은 충돌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 틀 안에서 어떻게 이 정책연구원의 어떤 자료들과 중앙정부의 어떤 그 선택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가 하나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선택은 중앙정부가요. 우리가 연구 결과를 내놓더라도 이제 가끔가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무부로 돈을 받으니까 법무부에 조속돼서 법무부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제가 원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연구자야. 독립적으로 해요. 객관적으로 해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법무부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해결을 원장이 내가 해결할게. 원장 그러라고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데 그 사전적인 교류나 이런 걸 통해서 아는 정책이 예를 들어서 할 걸 바로 약간 순화시키는 건 있어도 우리가 할 얘기는 하고 그것이 받아들일 때도 있고 안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4차 기본계획이나 3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은 대부분이 우리 연구원이 주도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또 다르게 나타나면은 제가 2차, 3차는 계획했고요. 그다음 4차 같은 경우는 제가 원전을 있다 보니까 계획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다 자체가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인도하는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는 원장이 그러고 있는 거니까 원장이 통화해요. 그렇다면 그거죠.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통역 문제는 1, 3, 4, 5인가요? 여러분 그쪽을 통하시면은 웬만하면 우리가 MOU 맺은 전 나라들은 아마 통역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이거 하나 갖고 가십시오. 아예 들어보십시오. 여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 얼마 전에 이민관리청 그 유치하는 걸로 해갖고서는 저기 어디 은행에서 이제 이주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좀 유치하게끔 원한다고 서명을 받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역에서 이민청을 유치하겠다고 서명을 예, 뭐 후보지가 이렇게 있는데 예. 그래서 우리 지역 쪽으로
뭐 이민관리청 유치하는 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는 의뢰였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이민관리청이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주민들 입장에서 유리한 점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들어오면은 그 이민관리청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민자에게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좋죠. 이민청이 거기 있으니까 행정서를 이런 것들이 하기 좋은 거고, 각 지방 정부에서 이민청을 갖다가 데려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민청이 안 오면 어때요? 알아보는 사람 수가 꽤 많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그 관련된 주변에 관련된 시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유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관련 또 보면은 안성시 같은 경우는 인자가 굉장히 많죠. 그런 것도 노리고 있고요. 그래서 수원시라든가 안성시라든가 경심저 경북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치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층이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시가 경제력에 굉장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민자들이 모든 행정비 관련된 것들 갖다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그런 편의점 때문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마이크가 옆에 있어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공공 서비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을 하고 있는데요. 이민 정책, 특별히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조세 부과나 어떤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그 비용들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는 수익자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게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에게 많은 어떤 비용 부과를 시키고 있는 측면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당연히 일반 고용가자로 들어온 노동자들보다 유학생들로 와서 졸업을 해서 지역에 취업을 하는 친구들이 뭐 사회적으로 사업장들 뭐 다 이렇게 훨씬 뭐라고 해야 되나 효율성은 좋다고들 평가들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돌아보면 유학생을 유치하면서 결국에는 유학생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절대 다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이 한국에 취업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유학이라는 걸 택하면서 학비뿐만이 아니라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부과하는 유학 경비라는 은행 잔고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이렇게 언급되었던 어떤 그 세금 부과 납부 내역들을 통합해서 체류기간 연장할 때는 이렇게 검토를 하게 다 되어 하는데 미납한 부분들은 그렇게 확인을 하면서 세금들을 납부해야 되는 세금 내시 공과금들 뭐 예를 들면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고용가자 친구들은 그 건강보험을 살짝 그 장기요양보험 그걸 가입 제외 신청을 해야만 예외가 된다든지 얼마든지 뭐 우리나라 전산망으로 충분히 필터링이 가능해서 당연히 이 나이 친구들의 사업자 가입자들 자동으로 그거를 부과를 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지금 뭐 다른 사회보장 서비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때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외국인도 어차피 우리나라 세 조세 체계에서는 소득이 있건 돈을 쓰건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런 어떤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을 때는 또 국민이냐 국민이 아니냐 해서 차등을 주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물론 그래요. 이게 우리가 돈을 어떤데 저도 세금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자동차 살 때 돈 내죠. 장소 갖고 있다고 돈 내죠. 보험 내죠. 기름 쓸 때 돈 내죠. 미국에 가보신 미국에서 차 갖고 계신 분들 미국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세금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이 세금이 공평하다는 조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간에 자기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적합니다. 문제는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편익을 갖다가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외국인이 세금을 냈어요. 그런데 너희들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한국인만 돌아와.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익자 부담이라는 얘기는 경제학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수익을 낸 사람이 돈 낸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야? 가장 대표적인 전기세, 물세예요. 자기 쓴만큼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런데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이름 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사회통합기금입니다. 사회통합기금을 만들자고 얘기를 했고 저도 마찬가지 글을 썼고 근데 약간 경제학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
이거 수익자 부담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껄끄러운 말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대놓고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정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외국인들이 낸 세금을 외국인에게 돌려주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종 수수료를 하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만들어서 재원을 만들어서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기재부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어요. 왜 세금을 갖다가 국고에 들어올 걸 네가 받아갖고 본인과 쓰겠냐 하는 거죠. 그리고 만들 수 있는 돈이 한 3천억 정도였는데 1,500억 정도였는데 이거 재단을 만들면 적어도 3천억 이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1,500억에서 3천억 만드는 것이 있다. 수수료 올리는데 그거 만드는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자기가 눈에 들어오게 법무부 들어가는 거 싫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아까 얘기한 수익자 부담 형식에 의해서 외국인이 낸 세금은 외국인한테 돌려주자. 왜냐하면 우리가 예멘에서 봤잖아. 예멘 난민 들어왔을 때 한국에서 우리가 좀 도와줘. 그러니까 왜 내가 낸 세금으로 그들을 도와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가 낸 세금을 네게 주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딴짓한 거다 그랬죠. 그 말은 정확한 말은 안 해요. 어쨌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낸 세금, 소득이든 뭐든 간에 수수료든 이런 돌려주자. 그래야만이 국민들 저항이 좀 줄어든다. 그래서 그걸 계속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요즘 저는 이제 전라남도 고흥이나 그 아래쪽에 바닷가 쪽에서 이제 주로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90% 정도가 미등록 외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드는 가장 큰 고민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는 많은 이민자들이 불법 체류자로 갈 수 없는 그런 너무 열악한 그런 형태로 놓여져 있어서 이 나이로 오시는 분들이나 뭐 E7이나 아니면 유학비자로 온 친구들이 그 기간이 정해져 있고 당연히 들어올 때는 2,500만 원 정도의 브로커 비용과 유학비자 그런 비용을 하기 때문에 오자마자 이 친구들 이분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은 한 2, 3년은 정말로 빚을 갚는 데 써야 되고 적어도 한 4년이 지나야지 집에 보낼 돈이 좀 마련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나이로 오신 분들도 3년 6개월, 길어야지 4년 10개월. 그리고 유학비자로 오는 친구들은 한 2,500, 3천만 원 빚을 깔고 오는데 들어오게 되면은 그 유학 취업 비자로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뭐 일주일에 10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불법 체류자로 갈 수 있는 이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선주님들이나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수녀님, 이 친구들이 여기 와서 한 3년, 4년 돼야지 이제 일을 정말 잘한대요. 근데 그때 되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선주들 입장으로서도 악순환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 나이로 받아들이고 이 친구들을 불법 체류자를 하게 되면은 뭐 소상공인들 이런 영업을 위해서 또 얼마 또 유입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너무 힘들고 저희들이나 아니면 출입국 사무소에서도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악순환이 자꾸 맞습니다. 이게 참 악순환이죠. 사실은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물어보죠. 그 돈을 써가면서 왜 이 땅에 갑니까? 아니 그 돈을 3천만 원씩 써가면서 왜 이 땅에 오냐고.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시켰냐? 정부가 시켰냐? 그 주체는 누구예요? 제가 좀 약간의 냉담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냉정하게. 이런 얘기가 보면은 제 얘기가 맞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한다면은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 땅에 돈을 벌고 왔다. 돈을 좀 투자한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오는 고통, 외로움, 인권 문제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소 좀 시켜주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와서
이런 고생을 해가면서 인권적으로 문제가 생기냐고. 왜 한국에 대해서 적어도 그분들이 이 땅에 오려면 준비를 해서 왜 이 땅에 와야 되는지를 갖다 분명히 하고 어떤 정보를 갖고 여기 와야 되지. 무턱대고 이 땅에 와서 일이 벌어졌다? 나 살려줘? 여러분이 가까이 보면 다 그 이유가 있고 다 안타까워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큰 테두리 안에 한쪽의 작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부분들의 하나하나를 갖다 다 봐주는 룰을 갖다 깨게 되면은 전체가 다 깨져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가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안타까워요.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럼 도와줍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도와줘요. 얘기를 하고 이해가 가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좀 어떤 데는 굉장히 냉정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는 사람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제가 유학 갔을 때 누가 내가 스스로 뛰어다니면서 돈 벌고 일하고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 땅에 와서 그런 고생을 하냐고. 좀 오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 좀 제일.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오기 전에 그분들 좀 했으면 좋겠고 이미 우리 땅에 들어왔어. 그분들이. 그렇다면 이 땅에 들어온 이분들을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 구제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분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자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불법 체류자를 한번 적법화시키고 난 뒤면은 좀 약간 우리 정정용어로 학습효과라고 러닝 바이 도잉이라고 해서 내가 있으면은 5년간 있으면은 이 불법 체류가 또 풀릴 거야. 나 그동안 불법 체류하고 대기. 지금 태국이나 이런 쪽에서 한국에 막 들어와서 불법 체류한 이유가 뭡니까? 한국 불법 체류 단수 안에 천국이야. 그러니까 배기탕 막 들어오는 겁니다. 학습 효과예요. 지금 단속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가서 자진 신고하고 나가면은 다시 들어오는데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인민정책위원회 가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정책 하지 마라. 당신 같으면 나가겠냐?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1년 후면 또 다시 나와. 1년 후에 자발로 나가면은 아무 조치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1년 더 하죠. 또 1년 후 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책은 좀 단호해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나라 정책이 잘 됩니다. 40만이 필요하다면 그 전에 이 40만 명을 적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은 정부 잘못이에요. 저희 역시도 그 같은 연구자 입장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러는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하신 말씀에서 네. 그러니까 너무 책임을 이민자들에게 전가할 것 같은데 물론 이민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한 거 물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민을 선택한 거지만 더불어서 근데 그 책임을 그 사람들한테만 전가하지 않게 그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수용국가인 우리나라에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맞죠.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가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아니 뭐 착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여행으로 와서 놀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비자를 보면은 와서 놀란 정도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분들에 대해서 이미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그분들을 위해서 인권이 모욕 안 당하고 그분들이 여기서 일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을 찾아주자 라는 거예요. 근데 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국경을 넘기 전에 제가 얘기 드립니다. 국경을 넘기 전에 한국에 오려는 이유를 갖다 분명히 하고 돈 들어간 이유를 갖다 분명히 한국에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국경을 넘어서 한국에 들어왔었어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수습해야 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합니다. 수습하자는 거예요. 뭐든 방법입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든 수습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아무튼 원장님 감사하고요. 네, 저도 5년 동안 지금 이주민 민간 교관에서 이렇게 돕고 있는데 때로는 많은 의구심도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정책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시는 거잖아요. 3차까지 됐는데 근데
저도 5년을 살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미지수인 것 같고 또 광주 전남 지역은 인구 소멸 지역이 분명히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되고 기자 노동자들 때문에 농민들끼리 또 칼부림까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혹시 정책을 담당하시고 예측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저희들이 동반하고 있는데 방금도 나왔던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그런 예측들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준비들이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정책 기관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오해하시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게 전후로 오기 전에 와서 어떤 문제를 갖다가 안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여러분 같은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지금 도와주고 있어서 굉장히 고마워요. 왜냐하면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정부가 나설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설 수가 있는데 정부는 못 나서요. 이런 문제가 사실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현상에 이민자에 대해서 이민자를 대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적정한 이민자가 얼마나 되고 어느 분야가 얼마나 된다고 제가 수적으로 추정을 해서 보낸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각 부서의 이기적인 게 다 틀려요. 그 외교부는 예를 들자면 외교부는 대통령 순방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16, 17개국 MMN 나라를 가면은 그 나라들이 대통령하고 법무장 불러서 우리 저 이민자 좀 보낼 테니까 좀 많이 받아줘 이럽니다. 그럼 외교부는 찾아와서 좀 늘려달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늘려서 들어오면 그 체류 관련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이제 결국 관리를 하나만 법무가 해야 되는 그런 버릇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참 고맙다, 감사드린다. 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어쨌든 역경을 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이끌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전체에서 여러분이 차지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면은 극자나 거부가 있듯이 여러분이 어두운 곳에 계신 분들을 다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부분은 하나의 정책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해야 되고 좀 안타까운 것들은 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상황을 갖다 스스로 만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고생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정신이 번쩍 드시죠? 제가 그래서 마지막 강의로 잡았어요. 첫날 이 강의를 안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건 사실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10분 쉬었다가 그룹 나눔으로 이 지금 4차 정책 변화에 대해서 한번 정책 변화에 대해서 한번 그냥 돌아가면서 소감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나눠주시고 한 명이 좀 기록해 주시고 하시고 5시에 쉬시면서 휴식까지 쉬고 6시에 식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쳐주세요.